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주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5권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제5권 환희편입니다. 83페이지부터입니다. 환희, 야마모토 신이치가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도착한 것은 1961년 10월 15일 밤이었다. 거리는 생각외로 한산했다. 신이치는 이 스페인에는 아직 멤버가 없다고 들었다. 저녁 식사를 끝낸 신씨는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창제하며 이 나라에도 많은 지용의 벗이 출현하기를 진지하게 기원했다. 스페인에서는 하룻밤만 묵고 다음날 오전 중에는 스위스로 이동해야 했으나 신씨는 이 정열의 나라에 큰 매력을 느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수도인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항만 도시로 알려져 있는 상공업의 중심지 바르셀로나에도 나폴레옹의 침공에 민중이 봉기하여 과감한 싸움을 전개한 격전지 사라고사에도, 또 예로부터 행복의 섬들이라 불리어온 대서양에 떠있는 카나리아 제도에도 가보고 싶었다. 시인씨는 스페인 사람의 밝고 순박함,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는 혼신의 정열로 싸우는 인간성에 깊이 공감했다. 그 인간성은 스페인이 낳은 금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신이치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는 탄생 80주년의 가절에 해당하는 달이기도 했다. 피카소가 대작 게르니카를 그린 시기는 인민전선, 공화국 정부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 프랑코 장군파가 싸웠던 스페인 시민전쟁이 한창인 때였다. 1937년 4월 프랑코를 지지하는 나치스 독일의 폭격기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도시 게르니카를 폭격했다. 놀랍게도 자신들이 가진 무기의 살상 능력 실험을 겸한 무차별 폭격이었다.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민중이 희생되었다. 파리에서 그 보도를 접한 피카소는 격노했다. 그는 즉시 게르니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 해에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의 스페인간에 전시할 벽화를 의뢰받았던 것이다. 피카소는 극단적인 변형 기법으로 흑색과 백색, 회색을 사용하여 폭격당한 인간과 가축의 단말마의 전경을 그렸다. 그 기법은 훌륭하게 성공하였으며 폭격기에 대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규가 보는 이의 가슴에 강하게 격렬하게 밀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피카소의 부정에 대한 분노와 눈부신 휴머니즘의 결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스페인 시민전쟁은 프랑코군이 승리하여 프랑크의 오랜 독재가 시작된다. 피카소는 프랑코의 독재를 증오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파리에 점령했을 때에도 그는 파리에서 계속 살았다. 독일군은 그가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했지만 파리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 뜨거운 휴머니즘의 피가 전신에 맥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프랑크 독재, 나치스 독일과 싸웠던 사람 중에 스페인이 낳은 대음악가 파블로 카잘스가 있다. 카잘스는 1876년 12월 바르셀로나에서 가까운 벤드렐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첼로 연주자로 재능을 발휘한 카잘스는 젊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카잘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널리 구미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한편 바르셀로나에 오케스트라를 설립하여 스스로 지휘자가 되는 등 음악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프랑코의 반란이 그를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고 만다. 열렬한 애국자로 공화주의자였던 카잘스는 프랑코 독재의 스페인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한다. 그렇지만 향수를 못 이겨 고향에서 가까운 남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기슭에 자리한 프라드로 옮겨 살았다.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카잘스는 그곳에서 프랑코 정권과 프랑코를 지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계속해서 단호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치스 독일의 위협도 회유의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오는 망명자 구제에도 힘을 쏟았다. 카잘스는 말한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다. 아주 단순한 한낱 예술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예술이 하나의 기분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인간의 생활 영역 밖에 존재하는 장난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본래의 인간적 의의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정치적인 여러 기능은 예술가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권위가 문제될 때에는 예술가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사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단호히 표명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평화가 찾아오자 카잘스는 경무하는 음악가들이 차례차례 프라드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구했다. 카잘스는 1950년 6월 젊은 준영들을 위해 음악제를 개최했다. 이것이 후에 세계적인 음악제가 된 프라드 음악제이다. 카잘스는 유엔의 날인 1958년 10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의 초빙을 받아 기념 연주회를 갖고 그 프로그램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인쇄하여 배포했다. 그 메시지는 핵 폐기를 호소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카잘스의 혼의 절규이기도 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음악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세계 언어인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데에 공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히 나의 동지에게 또한 모든 음악가에게 호소하여 인류를 위해 그들의 예술의 순수함을 유용하게 쓰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제9교향곡에 있는 환희의 노래는 인류애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있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날 이 환희의 노래를 연주하고 그것을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온 세계에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방송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노래가 기원으로서 우리들 모든 사람이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기원으로서 연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카잘스는 베토벤의 환희의 노래를 통해서 평화를 원하는 인류의 마음을 이으려고 했다. 피카소와 카잘스, 파블로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거장은 격동의 동시대를 살다 1973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양호터 신시는 스페인의 현대사에 찬란히 빛나는 이 두 사람의 삶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거기에는 사학과 싸우며 평화와 휴머니즘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불굴의 정신이 있다. 정의의 마음이 있다. 신시는 생각했다. 이 스페인에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지용의 벗이 정열적인 평화의 사자가 반드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민중 승리의 깃발을 세워 이곳에 반드시 평화 낙토를 구축해 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언제가 될지는 추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의 개막에는 지용의 동지가 연주하는 행복과 환희의 교향곡이 이 나라의 곳곳에 메아리 칠 것을 신치는 확신했다. 나오라, 묘법의 피카소여, 묘법의 카잘스여. 신치는 기원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스페인의 벗에게 분발하라, 지지 말아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라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야마토 신시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호텔을 나서 스페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차례차례 처리했다. 이날은 오전 10시 30분 비행기 편으로 스위스의 취리히로 떠나야 했으므로 아침나절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했다. 택시를 타고 시내를 달릴 때 함께 타고 있던 가하사카 에이지가 신이치에게 물었다. 저는 유럽의 연락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가면 되겠습니까? 가하사키는 강한 결의에 불타고 있었으나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 이 2, 3일 동안 고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는 가하사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어드바이스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가하사키 씨, 선구자란 괴로운 법입니다. 일체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에 손을 써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보람도 있고 공덕도 큽니다. 가하사키가 앞으로 명실공히 유럽의 중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래를 구상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 갈 필요가 있다고 신이치는 생각한 것이다. 신이치는 가하사키에게 리더로서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키워주고 싶었다. 광선유포는 자신의 사명을 자학한 사람이 벗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열과 영지로 만들어내는
인간 창가의 드라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 신심의 자세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지도를 구하고 구도의 마음을 불태워가는 것이 당연하다. 또 활동을 하면서 협의나 의견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광선유포 활동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발적인 자각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생각하고 대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가와사키는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이치는 말했다. 어쨌든 어본존께 진지하게 기원하고 지금 있는 동지를 격려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가면 됩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앞으로는 일본 멤버도 점차 세계로 나갈 테니까 유럽에도 얼마 안 있어 50세대나 60세대가 될 겁니다. 가와사키 에이지는 그 말을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가와사키가 만난 유럽 멤버는 아직 3명뿐이다. 그것이 얼마 안 있어 50세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선유포의 속도는 빠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어서야 한다고 느꼈다. 신이치 일행은 스페인 광장 근처에 있는 그란비아라고 불리는 상점이 늘어선 상가 앞에 내려 잠시 거리를 산책했다. 신이치는 산책하다가 한 가게에서 스페인 방문을 기념해 가방을 구입했다. 일행은 오전 10시 반 비행기로 마드리드를 출발, 오후 1시가 지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추리행 비행기로 갈아탄다. 일행이 로비에 모습을 나타내자 기다리고 있던 몇 명의 일본인 중에서 한 부인이 달려왔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남편의 일 관계로 제네바에 와 있던 모토스키 미스코라는 부인이었다. 반년 전 그녀는 스위스로 떠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학회 본부에 왔었다. 지난해 11월 입회했으나 그때는 학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신이치는 모토스키를 격려하며 자신도 반드시 스위스에 가겠다고 재회를 약속했었다. 이 모토스키가 지금 밝은 모습으로 마중 나와준 것이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니 기쁩니다. 신이치가 모토스키와 말을 주고받자 곁에 서 있던 20세 정도의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이 신이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말했다. 선생님, 왜 오늘은 안경을 쓰지 않으셨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경이 없어도 잘 보이기 때문이지요. 모토스키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나 그런 실례 말을 하다니. 제 딸입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학회원 집에서 안경을 쓰신 도다 선생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제2대 회장이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신 분이 회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죄송스러워했으나 자매는 어깨를 움츠리고 서로 소곤거렸다. 그 사진에 있던 분하고는 다른 분이야. 그래, 전혀 다른데? 모토스키 미스코의 이야기로는 쌍둥이 자매는 일단 입회하기는 했으나 아직 신심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신이치는 모토스키의 딸들에게 말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스위스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어학을 마스터해 단단히 어머니를 지켜드리세요. 쌍둥이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제네바는 프랑스어권이지만 프랑스어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간단히는 마스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다른 딸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말했다. 우리들은 아직 영어도 할 수 없는걸요. 그리고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신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마중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약간 뚱뚱한 몸매에 머리를 뒤로 둥글게 묶은 40세 정도의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뭔가를 묻고 싶은 듯 신이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말씀하세요.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다카야마 사치라고 합니다. 신십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부로 있는 집주인이 일 때문에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어 함께 제네바로 왔습니다. 곁에 있던 모토스키가 다카야마의 말을 보충했다. 사치 씨는 가정부라 해도 요리사도 겸하고 있으며 몇 명의 가정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별다른 어학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말씀도 잘하셔서 현지 분들과도 이내 친구가 되어버리죠.
여기에 오기 전에는 저도 사치시도 가나가현의 하야마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카야마는 밝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가정배신하지 않는걸요. 실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본에 두고 온 아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관계로 아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입주해서 일하는 동안에 스위스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17살이 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군요. 당신은 아드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신심을 하시며 매일 아드님의 행복을 기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아드님에게 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신씨가 말하자 다카야마는 결심한 듯이 이야기했다.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스위스분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카야마는 얼굴을 붉혔다. 결국 고민하시는 것이 결혼 문제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당신이 한평생 함께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지 그 사람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해 갈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생각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인품이 어떤지, 생활 습관이나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신조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부로서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특히 아드님의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결단을 내려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라면 편지를 통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드님도 이제 17살이 되었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어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혼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확실히 결혼하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긴 인생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후 부부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 결혼하여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의 숙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도 병의 수급이 있다면 병으로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경제고의 수급이 있으면 경제고로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수급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뇌에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생명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신심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될지 어떨지의 열쇠는 신심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흉 중에 행복의 다이아몬드가 행복의 대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신근본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분들에게도 불법을 가르쳐 모두가 행복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다카야마 사치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신씨는 이런 지하에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보다 값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으며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다카야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오직 자식만을 위해 일해온 여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게 되어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다카야마 사치의 심정을 신씨는 가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하든지 그녀가 행복해지길 바랐다. 그녀의 인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괴로운 일과 슬픈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것도 불법의 눈으로 보면 사명 때문인 것이다. 과거의 고생도 모든 시련도 일체를 살려가는 것이 불법이다. 신씨는 다카야마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물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 남성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왔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카야마는 로비 벽 쪽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안경 쓴 스위스 남성을 손짓으로 불렀다. 아니 그럼 왜 처음부터 소개해주지 않았습니까? 신씨가 웃으면서 말하자 다카야마는 기쁜 듯이 말했다.
그도 제 아들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탓인지 아들의 일을 걱정하여 만약 결혼한다면 곧 아들도 스위스로 불러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 남성을 소개받은 신이치는 정중하게 첫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정기관계 회사에 근무하는 수리기사라고 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공항 아나운서가 취리행 비행기의 출발 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모터스키 마스코의 딸 중 한 명이 신이치에게 물었다. 야마토 선생님은 언제까지 스위스에 계세요? 취리히에서 이틀 밤 묵고 나는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스위스를 돌아볼 시간이 없겠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 줄을 손가락에 감고 있었다. 그것은 올림픽 메달만큼이나 크고 둥근 펜던트였다. 굉장히 큰 펜던트군요. 신이치가 말하자 다른 딸이 대답했다. 그렇다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몸집이 큰 탓인지 목걸이도 큰 것밖에 팔지 않아요. 좀 더 작은 것이 갖고 싶은데. 그래요? 그렇다면 취리에서 작은 펜던트를 찾아서 사드리시오. 내일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취리로 오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인 모토스키가 몸을 내밀며 말했다. 취리에서 찾아뵈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취리에서 시간을 내어 모터스키 모녀를 격려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스위스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순진한 딸들도 스위스 여자부의 중핵이 될 멤버들이다. 그것을 위해 발심의 종자를 신고 싶었다. 또 신이치는 다카야마 사치도 취리에 초대했으나 아무래도 일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았다. 탑승기는 거의 예정 시각에 제네바를 출발하여 오후 2시 40분에 취리에 도착했다. 호텔에 짐을 풀자 일행은 스위스에 있는 학회원과 연계를 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또 일본 멤버에게서 부탁받은 몇몇 사람을 방문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 거리로 나오자 10월이었지만 서늘한 한기가 몸에 스며들었다. 취리히는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지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거리였다. 옛 시가지로 발길을 옮기자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어 중세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취리히호에서 흐르는 리마트강 저편에는 그로스메스터 대성당의 쌍둥이 종탑이 보였다. 일행은 취리히호스가를 걸었다. 동행한 멤버 중 청년이 야마토 신씨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광선유포의 길을 여시려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순회하고 계십니다만 정말로 머지않아 동지들이 뒤를 이을까요? 일본에는 200만 세대가 넘는 회원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유럽에는 멤버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설령 있다 해도 단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 청년은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광선유포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신씨는 말했다. 걱정할 것 없네. 3년, 5년, 10년이 지나는 동안 학회원은 이곳 유럽에도 속속 찾아와 마침내 현지 사람들도 차츰 신심을 하게 될 테니까. 니시렌 대성님께서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서신 지 700년, 세계의 불법이 넓혀질 때가 도래했다. 지용의 보살이 잇따라 출현하지 않을 일 없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각국에 있는 멤버들을 있는 힘을 다해 격려하고 소중히 육성해 가야 한다. 모든 것은 그 한 사람에서부터 넓혀져 간다. 일행은 이야기를 나누며 취리호에서 쇼핑가인 바너프 거리를 지나 중앙역으로 향했다. 조금 지나자 왼쪽에 잔디밭이 있고 그곳에 어린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남성의 동상이 있었다. 누구의 동상인가요? 시이치가 묻자 가사키 에이지가 말했다.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입니다. 그래? 페스탈로치는 이곳 취리 출신이지? 시니치는 그리운 듯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일찍이 도다조세이가 경영했던 출판사에서 소년 일본의 편집장으로 있을 때 대교육자 페스탈로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시니치는 꼼짝 않고 동상을 응시하고 있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바베리라는 애칭으로 불리었던 바바라 슈미트라는 여성을 알고 있는가요? 동행한 청년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 사람은 페스탈로치 집안의 가정부였다. 페스탈로치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죽음에 임박하여 바베리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한다. 내가 죽어도 아내를 돌봐다오. 너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아내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죽을 때까지 사모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페스탈로치에게는 형과 누이 동생이 있었다. 다시 말해 그의 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3명의 자식을 키워야만 했다. 특별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은 몹시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바베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생하며 부인을 도와 아이들을 키워왔다. 그녀는 채소나 계란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시장 상인이 서둘러 귀가하려 할 때를 엿보기 위해 몇 번이나 찾아갔다고 한다. 바베리는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성실했으며 총명했다. 결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며 경건하고 강한 신앙심과 인내력을 갖고 있었다. 페스탈로치는 그 바베리가 열심히 자기를 지키고 키워주며 애정을 쏟아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 여성의 인간적인 영향과 촉발이 없었다면 대교육자 페스탈로치도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 자신도 이 여성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인간의 신가란 학력이나 처지,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의를 지키는가 어떤가, 성실한가 어떤가이다. 진지한가 어떤가이다. 그리고 신의의 사람, 성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에게는 인간성이라는 광채가 있다. 그 인간성은 타인의 마음을 열고 반드시 촉발을 일으킨다. 학회의 세계를 보아도 지금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를 지켜온 것은 그러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유명 대학을 나온 엘리트도 아니며 본부 직원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필사적으로 분발하고 있는 사람도 국제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땅바닥을 기는 심정으로 생활하며 고생을 견뎌온 부인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힘으로 미국도 올 1년간 대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으로 새로운 인재를 속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나 처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가를 통찰해 가야 합니다. 또 간부는 회원에게, 민중에게 봉사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네바에서 만난 다카야미 사치 씨도 그 민중의 대표와 같은 분입니다. 학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총명하며 성실합니다. 나는 훌륭한 인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야마토 신씨는 구상하고 있던 스위스의 인사에 대해 말했다. 다카야마 사치 씨는 앞으로 스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스위스의 중심자가 될 사람은 모터스키 마스코 씨이지만 그녀의 경우는 몇 해가 지나 남편이 정근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과 함께 스위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카야마 씨가 그 스위스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계속 여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좋은 인품이나 명랑함을 생각하면 장래 스위스의 중심자가 될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녀라면 멤버가 증가해도 틀림없이 잘 리드해 갈 겁니다. 학회 리더는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심에 면료해 가면 멀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도 신뢰를 얻어 빛날 것이고 누가 보아도 행복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계속 육성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나는 그녀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씨가 기대했던 대로 다카야마는 그 후 진지하게 신심에 면려했다. 일에 대해서도 주위의 신뢰는 더욱더 두터워져 갔다. 그러나 그녀의 고용주는 처음부터 신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학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심을 그만두도록 강요했다. 그때 다카야마는 의연히 말했다. 저는 고용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다카야마는 결혼하여 스위스에 영주한다. 그리고 후에 중심자가 되어 스위스 광선유포의 원동력이 된다. 또 일본에 두고 온 아들도 후에 스위스로 건너와 신심을 시작하였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스위스의 중심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불법을 유포하는 학회가 강한 것은 민중의 손으로 민중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회는 민중이라는 대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에도 아부하지 않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즐겁게 또한 확고한 스크럼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야마토 신이치는 동행한 멤버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호텔에 돌아가면 다카야마 사치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오늘 소개해 주신 분은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라고. 그녀가 그 남성과 함께 온 것은 아마 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일 겁니다. 본래 결혼은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지만 이렇게 전원해두면 그녀도 안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말했다. 리더란 모두의 마음을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이렇듯 세심하게 배려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위협을 이룬다고 해도 해야 할 하나하나는 모두 조그마한 일입니다. 페스탈로치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치는 페스탈로치의 만년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뭔가를 주우려고 걷고 있었다. 그것을 본 경찰관이 미심쩍게 생각하여 물었다. 이 경찰관은 어제도 노인이 뭔가를 주우며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었다. 도대체 무엇을 줍고 계신가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보여드릴 만한 것이 못됩니다만 경찰관은 더욱더 미심쩍게 여겨 억지로 호주머니 속을 조사하려고 했다. 노인은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유리 조각이었다. 경찰관은 물었다. 이것을 주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 아이들이 밟으면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노인은 다시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이 노인이 바로 불세출의 대교육자 페스탈로치였다. 신이치는 가와사키에게 말했다. 그 행위 자체는 작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강하고 큰 마음이 있을 때 세세한 배려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동지를 위해 벗을 위해서라고 말해도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신이치가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가와사키와는 한동안 만날 수 없다. 가와사키는 유럽의 리더가 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이번 여행 동안에 불법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철저히 가르쳐두고 싶었다.